올해 1분기 벤처 투자와 펀드 결성 실적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 의료 및 비대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벤처 투자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벤처 산업이 더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벤처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영영 상금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콘 기업은 창업 벤처 생태계의 중요 지표 중 하나면서 미래 국가 경제의 신성장 엔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영 상근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벤처캐피탈협회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벤처캐피탈은 일단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상장하기 전에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또 협회에서 하는 이제 주요 업무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니만큼 이제 회사 간의 교류 협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 활성화하려는 여러 가지 건의, 연구 조사, 통계 관리 제공, 또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투자가 필요한 기업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주요 역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펀드 결성 금액이 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벤처 투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9년하고 2020년 2년 연속으로 4조 원대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신규 투자액이 4조 2,777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그보다 약간 늘어나서 우리와는 달리 4조 3,04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은 처음으로 2,000개를 그동안 이제 벤처 투자 이래로 처음으로 2,000개를 넘어가지고 2,130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펀드 결성도 활발하게 돼가지고 2020년이 작년이 6조 5,676억 원인데 이게 2019년하고 비교하면 50% 넘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성장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장 주식 투자할 때도 BBIG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건가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앞글자에서 BBIG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첨단 산업의 좀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고요. 예. 신규 투자 비중을 보면은 IT 활용 서비스가 28%, 바이오 의료 분야가 25%에서 이게 양대 축을 이루고 있고요. 세 번째가 유통 서비스 분야인데 그게 16.8%. 그래서 이 세 분야를 다 합치면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10년 전 2010년인데 그걸 보면은 그때는 1위가 전기 기계 장비 쪽이었거든요. 제조 쪽. 그래서 그게 약 20%, ICT 관련 제조가 역시 17%. 다음에 세 번째가 영상, 공연, 음반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주력 투자 분야가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말씀을 해주셔서 딱 와닿지 않은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성공 사례 중에 소개할 만한 곳 좀 말씀해 주시죠. IT 플랫폼 분야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 매일매일 이거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셀트리온,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방탄소년단, 기업 이름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 다음에 유통 서비스 분야의 마켓컬리, 또 배달의 민족 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 이런 데가 초기에 벤처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시작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말씀드린 김에 벤처 투자 기업의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이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받은 기업 중에 좀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게 이제 4,520 업체인데 그 중에 그 1,000억 원이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320개 정도. 1,000억 원 상장 기업이 1,000억 원 넘으면 상당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벤처 투자 시장이 호황이라는 말도 있지만 좀 열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당시와도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000년대 초가 워낙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닷컴 버블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고요. 그 20년이 이제 흘렀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 고평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합리적으로 해서 그를 벤처 투자 기법도 굉장히 좀 성숙한 펀드 운영도 성숙한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는 조력자고 장기적으로는 그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이렇게 활성화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투자를 하고 받는 건 다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과도기간에 좀 정부가 필요한 역할은 있지만 결국은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라는 정책이 항상 일관되게 방향은 있었고요.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자금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 유니콘 기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 벤처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그 유니콘 기업들의 그 초기에는 좀 국내 벤처 캐피탈들이 좀 하는데 나중에 그 2단계, 3단계 후속 투자 때는 좀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벤처 펀드가 더 대규모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그런 자금을 벤처 펀드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벤처 펀드의 운영이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그 벤처 투자 비전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그 벤처 투자 비중이 얼마나 앞으로 좀 더 커져야 될지 뭐 그런 목표치라든가 아니면 벤처 펀드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한 가을 정도에 나올 텐데 네. 업계가 좀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들은 협회가 90점이 돼가지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제도나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관련 인력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협회 차원에서는 혹시 인력 양성에 좀 힘을 쓰고 계시는지요? 이제 벤처 캐피탈 역할이 그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는 이제 뭐 라운드 1, 라운드 2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처음 투자자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 관련 조언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협회에서 하는 노력은 저희가 그 협회 부설 그 벤처캐피탈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종합 과정도 있고 그 분야별 과정은 이제 뭐 투자 계약서 작성 심화 과정, 모든 이제 그 투자가 다 투자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바이오가 제가 아까 좀 투자 비중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 과정. 다음에 그 지역별로 부산, 경남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고요. 벤처 캐피탈에 근무하는 인력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창업지원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기업체에서도 교육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벤처 캐피탈이 근무하지 않아도 뭔가 창업을 지원하고 그럴 때는 지역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와주시고 계시고 이거는 벤처 투자에 관련된 저변이 확충된다는 그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벤처 투자 규모가 매년 그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수 신규 인력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신규자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벤처 캐피탈 연수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좀 온라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벤처 캐피탈 쪽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수원이 명실상부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연수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인식 확산을 위해 가지고 현직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출연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가 참 절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 캐피탈이 대부분 선량한 곳이지만 또 간혹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벤처 캐피탈을 만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사마다 이게 초기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중기나 후기로 그 단계도 좀 다르고 다음에 업종, 분야도 좀 다르거든요. 벤처 캐피탈 협회 웹사이트에 창업 투자 회사들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로 그 링크를 따라서 개별 벤처 캐피탈의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투자자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투자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특성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는 전통적으로 대면의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직접 발품도 좀 필요하고요. 협회가 운영하는 벤처 투자 사랑방이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희망 기업하고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실제로 투자 심사하신 분하고 1대1 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용하시면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작성 요령이라든지 나중에 IPO라고 해서 이제 상장하는 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그런 전반적인 좀 요령 같은 거를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벤처 투자 시장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투자 상황이 좀 좋다는 걸로 아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대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분은 제가 별로 만나지 못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경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산업의 혁신을 후원하고 같이 동참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 넘어가지고 동반자로서 이제 함께 좀 성장하고 투자가 나중에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좀 강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제2벤처붐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벤처붐의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벤처 기업에 시드 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이 더 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똑똑하게 통신비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만큼 지원해드려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공시지원금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시지원금이 적은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또 높은 요금제를 이용할 때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요금제를 쓸 경우 공시지원금이 20만 원이라면 선택약정 할인은 30만 원으로 가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할인 총액은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은 전국 모든 통신사 대리점과 직통전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을 함께 살펴볼까요?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인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별샵 06샵으로 전화를 걸어서 식별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25% 요금 할인 받아서 알뜰한 통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기계화 시대를 연 1차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 시대를 이끈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과 정보화 시대를 이뤄낸 3차 산업혁명까지 생산 기술의 혁신은 전 세계의 산업과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 일상을 바꿨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전 세계 기업들의 화두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 미디어에서 평가한 국가 산업 디지털화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등 전환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계획조차 없는 중소기업이나 산업 현장도 많은 실정입니다. 네. 전 세계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부사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산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을 뜻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가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구조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환경의 변화가 일회성 이벤트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모든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시적인 변화가 산업 내 디지털 변화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니까 점진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논란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대응 양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가치를 제공하거나 이런 양식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략부터 조직, 일하는 방식 이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변화가 또 어떤 기업한테는 뭐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네네. 기업한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발생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사업을 보류하거나 뭐 투자를 보류하고 그리고 대면 활동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실제 사업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현상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활동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비대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면 영업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고객 응대는 AI 콜센터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 부분이 아닌 DX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거는 이러한 변화가 잠깐 있다 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경쟁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런 기업이 기존 기업에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선택의 여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DX 도입이 필수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장님께서는 이 DX, 그러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고 예. 계실 것 같아요. 잘 안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존 디어요. 예, 네. 존 디어라는 회사는 뭐냐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농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요. 점점 농기계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가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날씨와 토양 정보를 앱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계를 팔면서 날씨와 토양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농기계 안에다가 칩을 다 박아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보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중앙센터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먼저 여기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어떻게 최적화해서 가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이 농기계를 더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농기계를 자율주행으로 바꿨어요. 자율주행 농기계.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지금 존 디어의 주가를 보면은요,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면은 이 고객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서 뭐 주소도 여쭤보고 뭐 다른 것도 여쭤봤어요. 근데 가끔 고객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것을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은 뭐냐면 AI를 사용해서 목소리로 인증을 합니다. 동의한 고객분에 대해서는. 그럼 목소리만 딱 들으면은 안녕하십니까? 김말동 고객님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런 서비스도 있군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갖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발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AI가 텍스트로 다 같이 뿌려주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상담을 동시에 두 진행해요?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단순 업무는 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의 업무들은 AI가 대신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서비스에 디지털을 가미함으로써 네. 혁신적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이 그 대전환하는 시기에는 일단 빨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떤 기술이 핵심입니까? 디지털 기술은 저희가 흔히 ABC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AI,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요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그 밑에 받치는 기술이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디지털이 뭔가 요소 기술 하나로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AI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 클라우드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복합시켜서 현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디지털 전환에서의 핵심이고 그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아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또 통신, 5G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잘 이뤄내고 있는지, 그 진척도는 어떤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는 그 규제 측면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제 전환 속도 면에서 매우 늦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하면 그 디지털 산업 부분이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40% 정도 성장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넌 디지털 부분은 한 120% 정도.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영역에 비해서 디지털 영역이 거의 배 이상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넌 디지털 분야, 디지털 분야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재편 논의도 나오고 있고 투자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얘기를 시작은 했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약 10% 정도가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요 10% 정도의 기업은 대부분 디지털 전환 기업에 직접 유혹을 받는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아주 소수의 대기업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가치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데 실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해보자 정도의 1차원에 머무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 단계 아직은 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뭐 모든 기업이 아마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기대되는 결과를 모든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크게 이제 두 단계 기업으로 나눕니다. 1단계 기업과 2단계 기업으로 나누는데요. 1단계 기업은 그 사업 핵심 영역이 디지털과 좀 관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소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중공업 이런 쪽이 이제 그런 영역에 속하는데요. 물론 중공업이나 제조업도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디지털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스마트 공장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제조업 분야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필요하냐면 2단계 기업입니다. 2단계 기업은 지금 벌써 디지털 기업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게 벌써 우리가 드러낸 것처럼 완성 자동차업, 통신 기업은 압박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떤 사업의 일부분을 디지털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디지털 전환하는 걸 고려해야 될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여쭤볼게요. 기업들이 DX를 도입할 때 어려움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에다가 적용할지 또 내가 쓴 비용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BC라는 기술은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 기술을 우리의 어떤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있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을 안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은 내부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러한 디지털을 잘 알고 또 AI를 잘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기업들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의 기존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인력들의 또 저항감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이 변화하면은 혹시 나한테 나의 문제가 일자리에 있나. 어떤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 방향은 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접근하는 포인트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ABC의 어떤 솔루션 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또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어떻게 고객의 필요를 해결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맞게 묶어서 네. 제공하는 형태.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다 스스로 준비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업종을 다 떠나서 이게 합종 연행이 좀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 파트너사는 뭐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의 파트너십을 합니다. 하나는 고객사,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네. 또 하나는 중소 벤처들,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들, 벤처들, 또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까지 함께 고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파트너십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가장 취약한 부분 그 인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인재 부족이 상당히 좀 심각한 지경인데요. 인재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지 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획부터 실행까지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협업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T자형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는 굉장히 잘 알고 옆 분야도 잘하는 T자형 모양을 가진 지식을 가진 인간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의 어떤 교육 체계가 어떤 전공 위주에서 벗어나서 좀 프로그램 위주로 가서 다양한 전공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요 기술을 아는 사람 뽑겠어가 아니라 그런 포괄적인 인간을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가 바뀌면 아마 교육도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도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과거에 컴퓨터와 모바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많은 기존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컴퓨터와 모바일은 일상이 되었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을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